네, 러시아 혁명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둘째 날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건국대학교 정영진입니다. 1부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채로운 이야기들,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2부도 마찬가지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저희 2부에도 세 분 선생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부 선생님들께서 너무 발표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주셔서 저희 2부 선생님들은 부담 없이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엄격하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허민 선생님 아까부터 나와 계셨는데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허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엄격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논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매 챕터가 다 약간 좀 의학적이라서요. 아무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중간중간 이 발췌 독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챕터입니다. 공산당 선언은 이 선언이 선포되는 시기의 정세를 묘사하면서 시작됩니다. 즉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이 유럽 전역의 집권자들에게 적의 이름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야당조차 더 진보적인 반대파나 반동적인 적수들에게 공산주의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일종의 적의 표상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유령이라는 동화는 정확히 동지 없는 정말을 양산하는 위기를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스와 엥겔스는 이 적의 표상이 된 공산주의로부터 외려 권력화의 전망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이는 다만 공산주의의 영향력에 대한 낙관에 기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모두의 적이 된 공산주의 현실 속에서 적을 분별할 수 있는 계기를 포착하려 했던 것입니다. 적의 분별이야말로 망국의 노동자를 단결케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공산당 선언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대립을 역사적으로 점초하는 선의 다름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입니다. 요컨대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부단히 대립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배자와 피지배의 관계는 단순치가 않습니다. 이렇다면 분권사회 이후 부르주아는 항구적인 투쟁 상태에 있으나 투쟁의 대상은 역사적으로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막스와 엥겔스에 따르면 부르주아는 처음에는 귀족계급에 대항했고 일정 시기에 이르자 산업적 진보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집단의 부르주아에 대항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모든 외국 부르주아는 항상 이미 투쟁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이때 프롤레타리아는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원됩니다. 하지만 이 동원의 과정에서 부르주아는 자신들에게 대항할 수 있을 만한 무기를 프롤레타리아 계급에게 건네줍니다. 즉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습득한 교양의 요소를 언젠가 적이 될 수도 있는 프롤레타리아에게 이한 전수한다는 것입니다. 네, 인용문 건너뛰고요. 네, 역사적으로 사회는 다양한 계층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계층 간 지위도 차등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적대관계는 상당히 복잡하며 그 내 외부적인 구성도 역사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산업의 진보로 지배계급 전체가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추락할 수도 있으며 계급투쟁이 고조되던 부르주아 이론가들이 혁명계급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부르주아가 자본의 이격적인 담지자를 총칭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프롤레타리아는 혁명의 주체적인 담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회학적 범주라기보다는 역사적 조건에 따라 유동하는 공부의 장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라는 일관된 적의 형상과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사회적 조건이 야기하는 모순된 과정과 싸워나가면서 그것을 인격적 제의자들과 각각의 국면마다 대결하는 주체입니다. 이처럼 공산당 선언은 한편으로는 공산당 자신의 선언으로 적을 공표하려는 시도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적대와 연대의 망이 언제든 다르게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텍스트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고인 이유는 적의 분별에 대한 항구적인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막스와 엥겔스가 요청하고 있는 역사적인 적의 분별을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전유하고 있었을지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은 역사적인 분명마다 어떠한 적들과 싸워왔던 것이며 그들은 대체 어떻게 표상되고 있었는지를 모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는 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가 적인가라는 의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상상되는 적에 관한 질문이라면 후자는 일상 속에서 감지되는 잠재된 적에 대한 의심과 공포를 의미합니다. 어제의 동지도 오늘의 적일 수 있습니다. 심지 사회주의 문화정치는 확정 불가능한 적을 표상 위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챕터는 더 대단히 요약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챕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1920년대의 사회주의의 이제 좀 운동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식민지 사회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다층적으로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조금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고 그 안에서 이 민족의 문제를 경유하여 어떤 적의 형상을 사고하고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떠한 역사적인 조건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거기 첫 챕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뭐 정치적 방면, 뭐 경제적 방면, 문화적 방면에서 각각의 역할, 뭐 다양한 층위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그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는 민족주의와의 어떤 이 관계 설정과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주의라는 담론의 형태가 분화되어 갔는지, 그 민족주의 진영과의 관계를, 매개로 어떤 방식으로 분화되어 갔는지를 좀 간략하게 묘사 혹은 서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왜냐면 좀 알려져 있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특히 그 신간회 같은 것들도 이제는 아시겠지만 민족 요일 협동 전선을 표방하면서 사회주의와 그 민족주의 진영 간의 어떤 공동의 전선을 마련했고, 그 안에서도 사회주의 혹은 민족주의 진영 각각의 내부에서 다양한 분파 투쟁이 있었고, 그러한 논쟁은 얘는 신간의 해소와 더불어서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당대적인 맥락 안에서 이 사회주의라는,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라는 것이 다양한 층위에서 분기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적의 표상이 어떤 방식으로 유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담론적인 조건 같은 것들을 좀 살핀 것이고요. 그 다음 70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제 논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락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조선의 사회주의는 민족 문제를 경유하지 않고는 이렇게 관철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운동사적인 차원에서의 얘기고, 그렇다면 사회주의 사상가의 구체적 삶 생활 속에서 민족의 문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을까? 이는 사회주의자의 사상이 조선민족의 명시적인 적을 통해 구축되는 과정을 살필 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일본이라는 적을 계급적으로 전유했던 당대의 방법을 고찰해야 되며, 이를 통해 피신민자의 현실 인식 안에서 사회주의가 어떻게 자리하게 되었는지를 탐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 이러한 사유의 과정과 그것의 하나의 좀 심화된 형태로서 이 조명희의 소설 세계를 보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챕터부터의 조명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3챕터 처음에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자의 일상, 노란빛의 투쟁 속으로. 한설야는 조명희의 목소리를 노란빛이었다고 회상한 바가 있습니다. 붉은빛이 아니라 노란빛이라는 기억이 의아합니다. 많지 않은 나이에 소련으로 망명하여 한때 소련 작가 동맹에서 요직까지 맡은 조명희의 이력과는 상은 다른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붉은빛이 아니라 노란빛이라고 기억한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설에 따르면 이 조명희의 붉은 마음은 싸움이 아니라 실은 근엄의 평화를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보다는 동지, 전투보다는 평화를 지향했다는 것입니다. 한설에는 조명희가 카푸 초기 사업의 기초를 세우는데 지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소리하기도 합니다. 카푸의 지도자와 노란빛의 목소리는 반드시 창출되는 이미지라고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의자에게 동지나 평화는 적과의 전투 속에서만 확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조명희나 한설야가 이광수를 비판한 논문을 읽고 그를 문화전세의 동지로 인지했다고 합니다. 아직 어설펐던 카푸 초기부터 그들의 전투는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인용문 건너뛰고요. 연장이 없는 전투는 고전일지라도 혁명은 본래 그러는 것이랍니다. 완전한 무기가 있어서 전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참전하기에 혁명적인 역량이 발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조선의 주의자들이 전투를 박해와 고난 속에서 축혀 세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지에 대한 물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자 문인의 전투에서 연장이나 사상의 무장을 의미할 텐데, 그러한 사상이 부재하는 장소는 어디였을까? 아무도 이 지점에서 주의자의 일상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주의자의 사상이 소실되는 장소는 다른 어느 것도 아닌 빈곤한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고통 앞에서 예술은 무엇이고 사상은 다 무엇인가? 처자식들의 굶주림에 영혼 정신이 흔들린다. 나약한 작책 앞에서 조명희는
처자식을 붙잡게 불에 집어넣는 상상까지 하고 하는데요. 빈곤한 일상이야말로 주의자가 필연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사상의 전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 단락에는 이 땅속으로라는 조명의 작품을 통해 이런 문제, 이 빈곤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마지막 단락, 71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읽어보면 굶주린 앞에서 내성생활이고 예술창작이고 무엇이고 다 소용이 없다. 배고픔에 예술적 신념이 포기되자 그는 자신으로부터 개와 도야지를 발견합니다. 생활의 구차에서 떠나려고 자살이나 도피, 강도질을 상상하면서도 이를 감행할 용기는 없자 개와 도야지가 떠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그는 자기 처지에 대한 이해를 자기가 속한 계급에 대한 이해로 비하시키는 놀라운 사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즉 외적 생활의 무서운 압박으로 인하여 내적 생활을 돌아볼 여지가 없는 이 세계 무산군의 고통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상 생활의 전환은 동물로 남은 자신을 자각했을 때 가능했습니다. 물론 자기에 대한 이해가 자기가 속한 계급에 대한 의식으로 확장되는 과정 자체는 아직 관념적인 형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작품 저기압의 주인공이 빈곤을 일종의 권태로 느끼며 모처럼 받은 월급을 술로 탕진하고 마는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조명희의 사상은 빈곤에 대한 자기의 경우를 토대로 형성한 것이기 쉽게 소멸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을 통해 생활 사실이 사상을 낳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지식인이자 문인으로서의 신념이 포기된 일생의 장소로부터 오히려 사상 발생의 계기를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의 말을 따르면 현실을 해부하고 비판하여 체험과 지식에 위다 사상의 기초를 세우게 한 것이 빈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혁명이라는 어떤 대의를 구체적인 일상의 사회적 균열 속에서 다시 파악하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명희의 지식인 빈곤 서사는 사상 투쟁의 장소로서 일상의 역을 소설적으로 포착한 정치적인 시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야 대략 이 시기를 거쳐 조명희의 작품은 관념적인 의식성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투쟁 현장으로 이행되기 이릅니다. 즉 계급의식을 바탕으로 투쟁하는 혁명 투사들에 대한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원숙의 과정에는 중요한 매개가 존재했습니다. 조명희의 사상은 조선의 적,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민족적인 적대를 경우하여 도달한 계급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챕터도 쭉 읽겠습니다. 조명희의 계급의식은 일본이라는 적을 매개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의 작품에는 일본이라는 적의 표상이 굉장히 다양한 층에서 재현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땅속으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자신의 시작품을 검열한 출판 경찰로 일본을 묘사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농촌 사람들과 같은 작품에서는 이제는 동양척시 주식회사의 존재가 부각되고 있고요. 나아가 한여름밤과 같은 장면에서는 그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보다 직접적으로 발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용된 문장 다음 단락부터 보시면 이 작품은 조선인 거린의 공업 무단 취식을 외놈 순사로 오인된 자가 단속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외놈 순사인 줄 알았던 단속자는 조선인 순직으로 시에 밝혀지지만 그 역시 처음에는 일본의 앞잡이로 생각됐습니다. 그러나 이 순직은 조선인 거린에 대한 나름의 연민을 가지고 있기에 쉽게 고문해서 내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선인 거린들이 하소연하는 내용에 감정적으로 동화한 것입니다. 이때 이 동화는 민족의식에 기반을 둔 인도주의의 반로이며 이러한 정서적 바탕에는 자신 역시 나의 새파란 일본인에게 빵따구를 얻어맞으며 지시를 받고 있는 핍박의 경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순직의 임무를 저버리고 조선인 거린들에게 시간을 허락하는 그의 행위의 배경에는 이 민족의식이 고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는 당대적 맥락 혹은 이 조명희의 공부 같은 것들이 이 장면을 포착하는데 사실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을지를 작성하려고 원래 했는데 이게 좀 무매개적으로 작성된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과 계급의 문제를 사유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심화된 형태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 그런 부분에서 그 73페이지에 인용되어 있는 부분 아래 단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라는 적을 매개로 민족의식을 심화해 나간 조명희는 마침내 일본과 조선이라는 민족적인 구분을 넘어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계급적인 현실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본 민족에 대한 어떤 적개심으로부터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던 계급적 현실을 파악했다는 것인데요. 즉 조선과 일본 각 민족 내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자본과 부르주아들의 행포를 인지하면서 그의 공통적인 노동 조건을 살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일본이라는 적을 계급적인 사유로 전후해 나갈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인식이 중요한 것은 민족 문제에 대한 계급적 개입의 사유가 망명의 조건들을 관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줄지하듯 조명의 대표자 낙동강은 형평성의 로사가 주의자 성운의 뜻을 이어받아 북행 열차를 타고 고향을 떠난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때 로사의 떠남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춘선이라는 작품에서는 이 주인공들이 북행 열차를 타기를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소설에서는 그 이유가 일본과 간도로 떠났다가 다시 다시 쫓겨서 돌아온 친구들을 만나서 이 북행 열차 타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동한 것을 포기한 것은 이 작중 인물들이 이 떠남이라는 행위가 망명이 아니라 애초부터 도피였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조선의 궁핍한 현실을 다만 타지로 이동하려 그런 현실을 피해 타지로 이동했기 때문에 당도 전에 미리 쫓겨 돌아온 것이겠지요. 타지로 이동에 대한 낙동강과 춘선이의 편찬은 망명의 인식적 조건을 환기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구현한 작품이 저는 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들의 마음은 동경 본소에도 제일 값싸고 부지런한 병원, 빈민이나 노동자 병원이라 할 만치 없는 사람들만 모여드는 병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가스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가스 폭발로 피해를 입은 일본인 노동자, 간장 공장에서 끓는 가마에 빠져 다친 노동자라든지 이런저런 사연을 가진 노동자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일본과 조선의 구분 없이 서로 처지를 보살피며 함께합니다. 그러나 우연히 중국 남강에 가서 국벌군에 참가하여 크게 활약한 조선인 여류 비행사 소식을 듣고는 모두 손을 잡으며 만국 노동자들의 단결을 생각합니다. 마침 그 여류 비행사는 파르리는 작중화제의 친구라고 합니다. 그는 민족 해방을 위하여 계급 해방을 위하여 이 만국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짐의 과정에서 이 조선에 남아있는 어머니에게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합니다. 물론 이 작품에서 어머니는 주의자의 사상에 소실되는 일성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부분을 제가 생략한 부분에 대략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맥락에서 파악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 어머니와의 작별은 일상 영역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이는 혁명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요 조건이 된 것입니다. 아울러 일본의 병원에서 일본인 노동자들과 손을 맞잡으며 중국 혁명을 위해 투신한 조선인 여비행사를 기리는 장면은 이 민족에 대한 구분을 초월하여 공통의 노동 조건을 공유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국제적인 연합의 가능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동자들은 정말 특수한 사연을 갖고 있지만 그러한 경험 아래 내재해 있는 노동자의 보편적인 지위를 확인했던 것이죠. 망명은 바로 여기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이동의 가능성을 의미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연합을 상상할 수 있는 지평에서 모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명희는 민족 문제를 계급적으로 전유하여 망명의 조건을 살폈고 그를 통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대의를 구체적인 노동과 빈곤의 경험을 통해 확보했던 것입니다. 궁핍한 생활, 부당한 노동 조건이라는 혁명의 불가능성은 이렇게 가능성의 조건이 됐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조명희가 소련으로 망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소설입니다. 그의 암과 삶이 여기서 만났던 것이었을까요? 이 혁명의 불가능성을 예감한 자의 믿지 못할 망명이라는 도약은 이렇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이 조명희를 통해 그러니까 이념적 혹은 운동사적인 상황에서 이 사회주의라는 것이 존재했던 어떤 특히 이제 운동사적 흑과 그것에 어느 정도 반영 혹은 기랑 혹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담론 차원에서 존재하는 그런 사회주의의 어떤 특성이 이 조명이라는 사람의 작품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이제 일상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포착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조명이라는 사람이 당대의 어떤 혁명적 혹은 정치적 대의를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자체가 어떻게 희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고 있고 나아가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까지도 작품을 통해서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네 번째 챕터에 보시면 제가 대략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생각을 했는지를 좀 요약을 해놨고요. 네, 지금 3시가 되어서 저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정말 시간을 너무 확실히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요약하려고 하는 말을 다 직접
요약을 해주셔서 예,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발표는요, 최은경 선생님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역사문화원에 계시는데요. 예, 식민지 조선 모성 보호의 전개에 대해서 예, 알려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최은경입니다. 이렇게 문학을 하시는 선생님들 앞에서 되게 짧은 의학사를 공부한 사람이 이 논문을 발표하게 돼서 뭔가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복잡한 어떤 문학적인 이런 얘기들을 하기보다는 저는 의학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희는 식민지 의학에 관심이 있었고, 근데 그중에 러시아 혁명이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친 것 중에 의학적으로는 모성보호 쪽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좀 초점 맞춰서 간략한 전개를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좀 발표문을 쭉 좀 읽겠습니다. 러시아 혁명은 되게 인류사에서 진보의 중요한 추적바라였고, 여성사에서도 러시아 혁명이 미친 영향이 큽니다. 프리드리히스와 이제 독일 사회민주당의 아우구스트 바벨이 제일 유명한 어떤 선조들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를 잇는 그 미국 사회민주당의 또 클라라 제트킨, 그리고 알렉산더 콜론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회주의 이사람으로서의 또 사회주의 여성운동 주장자가 됐고, 거기서 이제 모성보호라는 아이디어들이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근데 사회주의적 입장에서 모두 더 중요하게 개념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앞에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1917년 러시아 혁명 후에 도입된 각종 성혁명 제도, 특히 낙태 이혼 이런 동성애 비범죄와 동거 허용 이런 것들이 가족 제도상의 기존에 여성들한테 있었던 억압을 뒤집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 중에 이제 모성보호를 들어오면서 일단 모성보호가 당시에 마터니티 무브먼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보수적인 어떤 비전, 그리고 청교도적인 비전, 청교도적인 어떤 개혁, 사회 개혁 운동에 되게 중요한 어떤 축적이기도 하는데, 이제 사회주의 여성 운동, 사회주의적인 어떤 운동이 가야 되면서 굉장히 좀 다른 의미로 또 전통적인 어떤 성역할을 강화하느냐, 아니면은 여성의 직업 참여를 보장한 성에서 그 노동의 어떤 현장의 보호, 노동 현장에서의 여성의 보호라는 어떤 개념을 가야될까, 이런 어떤 진동 오실레이션이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비전이나 사회주의적 비전 모두 식민지 조선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사회주의적 비전이 확산된 것은 좀 모성보호 대제가 초기된 이유라고 보고요. 그래서 본 논문은 러시아 혁명이 식민지 조선에 미친 다양한 영향 중에 모성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모성보호 제도와 시설이 당시 식민지 조선의 많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부재함과 결핍된 것, 어떤 척구해야 될 것, 성취해야 될 것으로 사고되었고 중요하게 촉구되어 가져왔는데, 그게 어떤 맥락과 어떤 컨텍스트 속에서 됐느냐, 이렇게 제가 좀 주되게 관심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 후에 어떻게 노동보호 제도가 소개되고 도입됐느냐를 보면, 일단 1917년 혁명 이후에 건설된 러시아 공화국 모습은 되게 많은 기간이 됐고요. 1866년에 이제 제1인터내셔널 대회에서 8시간 노동휴일 요구, 부인과 아동의 노동 제한, 유엔 노동 완전 금지 요구들이 승인되면서 국제 노동계좌 계급에서 이제 여성 노동자의 요구라는 게 정식화됐고, 3회 노대에서 이때 이제 컬루타이어 제트킨들이 다 참여했던 대회라고 얘기되는데, 여성 노동자 결의문으로 여성에게 8시간 법정 최고 노동시간, 18세 이하 노소년에게 7시간 법정 최고 노동시간 제정, 야간 노동 금지, 제일 분만전 위주가 분만 후 4주간 노동 금지, 여성이 주로 노동하는 산업부문에서 여성 노동자 감독관 임명, 이제 남성 감독관들에 의한 성폭행, 성추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게 주요한 요구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공장, 작업장, 점포, 간해노동, 노동 등에 종사한 여성들에게도 같은 방책을 적용할 것 등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사회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요구가 됐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역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되게 많은 남성들이 이제 전쟁에 나오면서 여성들이 그때 산업 전반으로
광범위하게 동원됐다는 점, 특히 유럽에서. 그러면서 각국 정부에서 이제 가족수당이나 이런 복지제도를 긴급하게 확충하고 윤신휴가 등의 모성보호제도를 정립해 나갔던 이런 것들 있습니다. 특히 1919년에 이제 국제노동기구가 유급 윤신휴가를 국제적으로 명문화하고 1917년에 볼셰비키가 집권하면서 러시아에서는 공중보건인민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중에 이제 별도로 여성과 아동 보호를 위한 기구를 설립을 했고요. 여성과 아동 보호를 위한 기구는 이제 의료와 사회권과 사업 담당 부서를 나누고 이걸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개념으로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몽을 위해서 여성들이 이제 합류해야 될 의학적 지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알아둬야 될 게 어떤 것인지 법적 권리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긴급하게 지식을 제공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우유를 공급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러시아가 혁명 전에는 여성의 98%가 출산 시 의료적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혁명 후에는 이제 조선하는 병원에서 출산이 이루어져 특히 도시 여성들은 이제 100% 가까이 병원에서 출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노동에 관해서는 특별 여성 노동자와 일반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항을 별도 노동법에 삽입하면서 또 노동위생부에서 공중노동의 건강위해를 연구를 하고 18세 이하 여성들은 야간노동에 종사할 수 없게 하고 임신한 여성들은 출산 전 28일, 출산 후 40일 휴가를 보낼 수 있게 했고요. 이걸 바로 과학적인 근거를 갖춰서 이제 연구를 할 수 있게 특별한 기구인 여성과 아동보호를 위한 중앙과학기구를 공중보건성 관리 하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과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과 질병에 관해서 연구할 수 있게 하였고요. 이게 조선의 신문 잡지에서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러시아 나라에서는 부인 노동자들이 산전산후 합하야 12주일 내지 16주일 동안 휴양할 수 할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임금도 출근하는 때가 조금 더 다름없이 그러니까 임금 휴가가 임신 휴가 된다는 거죠. 지출하고 또 출생한 아이에 대해 소용되는 물품을 사기 위해서 보조도 이제 그러니까 국가 재정으로 지출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가장 발달된 것이고 소비에트 연방의 모성보험은 다른 나라의 그것보다 뛰어날 뿐만이 아니라 소비에트 안에 이제 다른 모든 보험보다도 훨씬 높다 이런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향해야 될 열정의 모델이 됐고요. 물론 이제 러시아 혁명만이 아니고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노동시장 진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여성 권리 심장 담론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당시에 이제 1920년대 초가 되면 이제 일본에서는 되게 모성보호법 제정 요구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일본의 주요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과 함께 해서 야마코 스쿠야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일보에 이제 논설을 실으면서 구주대전이 뭐 어떻게 부인에게 낙극을 줬고 그리고 러시아가 러시아가 시민으로서의 남녀 경제 평등 인정의 원리 하나에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마코 스쿠야의 영향을 받은 조선의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도 이거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1920년대 초에 어떤 소기라면 30년대 이후에 스탈린 집권 이후에도까지 약간 소외되는데 이게 약간 국내에서 좀 약간 골절된 모습으로 소개된 게 아닌가라고 보는데 나치 독일이나 미국의 다른 나라의 모성보호제를 유사한 형태로 이제 출산의 의무를 신성시하고 모성보호제도와 함께 소개되었고 이게 약간 여성 해방의 권리라기보다는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게 되는가 이런 어떤 모성과 기여할 수 있게 어떻게 모성을 보호할 수 있는가 이런 제도에 되게 비슷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전쟁 합리화 동력과 함께 이게 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분이고 실제 그러면 식민지 조선에서 모성보호 제도가 어떻게 요구됐는가 살펴보면 당시에 이제 여성 노동자들의 조직 상태를 보면은 여성 직업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이제 농업 종사자였다. 굉장히 총 유럽 인구 중 76.74%가 농업 종사자였고 농업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특별히 여성의 뭐 노동보건, 건강, 모성보호 이런 논의는 많이 있지는 못했고 다만 이제 도시 지역에서는
그 여성 비율이 그렇게 지구가 가진 대비율이 농업 지역만큼 많지는 않았는데 다만 다른 대구부가나 아니면 평행부 같은 경우는 여성 공업 노동자들 비율이 좀 더 증가를 했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공장에 대부분 이제 그 방직업이나 이런 공장에서 근무를 하는 어떤 여성 노동자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직업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논의들이 필요했고 여성 건강 보존보호에 대한 요구가 되게 자연스러운 걸로 좀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 사회주의 운동 개혁 여성들도 경제적 독립을 넘어서서 여성의 경제적 자유, 가정노동의 사회화와 모성보호의 주장은 단체 결성 목표로 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일본의 모성보호법 개념이랑 거의 당시 요구로 좀 그대로 도입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전 4주간 6주간 휴업을 대체로 정한 것에 또 고무가 됐고요. 그래서 박원희 등이 주도해서 1926년에 결성된 경선여자청년회는 설립 관령에 이미 아동 국민의 독립 자유 확보, 모성보호와 사회상의 평등한 사회 제도의 실현을 위해서 강하게 제창을 했고 설립 취지에도 박원희는 이제 부인을 그 자본주의 경제조직을 사회주의 경제조직을 고쳐서 오히려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되고 가정노동을 사회화시켜서 직업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모성보호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호회에서도 부인 전국대 토의안 1928년 전국대 토의안에서 무만전후 8주의 휴업 그리고 임금지불 수유 중 모친을 위한 시설 마련, 임신 및 수유 중에 부인에 대한 해고 반대 등을 이제 강력하게 통과시켰고 이거는 사회주의 여성 단체들의 어떤 요구라고 본다면 실제 파업에서도 이게 중요하게 다뤄진 곳이 있었는데 1930년 8월 7일부터 평양의 10개 고무공장에서 1,800명의 노동자들이 임금 인하를 반대해서 파업을 했는데 이 당시에 여성 노동자들이 임신한 여성 노동자들이 검거됐다는 게 되게 대서특필되기도 했고 당시 요구한 20개 조에서 산전 산후 3주간의 휴양급 및 생활비 지급, 수유 시간의 자유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모성보호 요구가 굉장히 얼마나 명백한 현실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를 좀 분석을 해보면 당시에 일제강점기 여성 노동자들이 방지학 같은 경우 결혼 전에 여성들이 이제 기숙사에 모여 살아가지고 임신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직업이 단절되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제 다른 직종 경성부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는 있겠. 경성부 방직공업 쪽 종사자들이나 대구부 방직공업 종사자들은 미혼이 그렇게 많기는 했는데 다른 직종인 화학 제품 제조업 이런 피부업 신장품 제조업 아까 얘기했던 평양의 공공장 같은 경우는 약 70%나 57% 기혼 여성이 해당됐던 정도로 기혼 여성 비율이 높았고 그만큼 임신한 여성들에 대한 어떤 보호제도들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주목이 안 돼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모성보호가 굉장히 좀 여성들한테 필요한 요구였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많이 주목되지 않았던 모성보호 요구고 실제로 어떤 식민지 지식인들한테 많이 회자되거나 아니면 남문성에서 얘기되는 거는 이제 어떤 형교 기구들 기독교 단체들 중심에 이제 모성보호 운동이 있었고 그 모성보호 주로 시설 그리고 산부를 위한 요구 이런 것들이 물론 이때 주장할 때도 이제 러시아의 모성보호 제도와 소식들이 많이 좀 좋은 증거가 되고 뭐 조선의 산모 사망률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일본 사망 산모보다 훨씬 고율에 가깝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게 기독교 선교 기구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여성의 모성을 이제 여성이 어떤 모성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성을 교육시키고 계몽하고 그리고 아이를 과학적으로 출산하고 키우고 이런 어떤 것들을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보는 단체들이 많았고 특히 서구 기독교 여성계의 보수적 사회계획적 시각을 견지한 선교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점 사업 중에 하나가 유아 건강 관리, 어머니들 대상으로 육아 고문 강의들이었고, 제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곳이 이제 미국 강리의 해외에서 여성 선교에서 했고, 그 산파 한신관과 로젠버그 간호사가 1924년 태아 여자관에서 태아 진찰소 사회보장부를 봉사부를 설치했는데, 이게 한국에서 최초로 운영된 목자 복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929년에 이제 서울 연합 소아건강구제라는 서울 차일드 웰페어 유니번을 구성을 했고, 그래서 1932년에는 보건상담 약 5,000명, 가정방문 4,000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높은 성과를 보여서 당시 총독부의 성과 보고보다 한 10배 정도 되는 수치를 보여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되게 교수님들 모성능이 아동보건에 높은 수요가 이제 바탕이 됐을 거라고 굉장히 예측이 되는데, 이게 사회주의적인 어떤 모성보호 비전을 좀 보기는 어렵다. 주로 기독교적인 계몽과 선교 차원이었고, 모성이 이제 무지에서 이런 어떤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건강에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비참한 현실인 어떤 그런 내러티브에서 벗어나지를 않는 거죠. 적당한 운동의 부족, 노역과 휴식의 관계에 대한 무지, 불절제한 음식과 무생활적 지식 결핍 이런 것들이 모성의 보고에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래서 모성보고 운동과 서비스는 이제 동등하게 너네가 이거 직업적 자유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런 어떤 차원이라는 게 아니라 여성에 대한 개몽 미생활적 지식의 전달 볼품 제공으로 국한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당시의 식민지 현실에서는 파급력이 있었던 게 실제로 굉장히 시설이 부족을 했고 부족한 모성보건 서비스가 있었고 어떤 그런 서비스가 있는 것이 인공층의 어떤 생존권이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은 무료 산업보험과 보육보호기관 이런 요구된다 이런 어떤 주장도 일리가 있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름의 한계는 있지만 그렇게 모성보건 서비스 요구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처음에 이제 모성보호가 처음 도입됐을 때 어떤 그 흐름이라고 한다면 담론이 점점 좀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두 가지를 중심으로 좀 살펴봤는데, 하나는 서구 담론이 어떻게 이해됐는가 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직업 부인의 이제 여성 건강 담론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두 가지를 중심으로 좀 정리했는데, 하나는 서구에도 노란 여성보호의 사회주의적 비전이 모성의 사회적 성격과 여성운동의 방향이라는 논의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여성 해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어떤 논의 속에서 이제 논의가 도입됐고, 그래서 했던 느낌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건강담론이 그 직업 여성의 건강담론이라는 게 되게 많이 얘기되는데, 이게 어떤 모성보호를 위한 담론과는 좀 별개로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 모성보호와 여성 노동을 둘러싼 논쟁을 보면은 이제 그 1920년대 여성보호 담론은 이제 되게 여성이 노동 참여를 권장할 것이냐 알 것이냐 이걸 논하면서 보완적으로 이제 모성보호가 어떻게 필요하냐 말하냐 이런 어떤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노동 참여가 되게 필수적이라면 모성보호는 당연한 권리 이렇게 될 것인데, 노동 참여를 부정하면서 또 모성의 또 신성함과 권리로서의 중요성을 이제 국가에 주장할 수도 있는 되게 좀 양가적인 성격이 모성보호 담론 도입에 있었고, 그래서 동등한 직업 참여를 주장한 서구의 논자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부인과 경제를 저술한 사이트 파기스 길만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소프라제트고 되게 옐로우 월페이퍼라는 소설을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주장도 되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는데, 그 외에 모성보호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인용된 논자는 엘렌 케이라고 할 수 있다. 엘렌 케이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제 인형의 집 저자 헨리 입센의 여성 문제에 대한 입장을 더 권고형 가수 시민조선에 소개됐는데, 주로는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모성이 신성함을 주장했고, 이게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야 될 특질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여성이 노동에 종사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성에게 국가 연금을 준다 이런 것들, 국가적으로 육성하고 보유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긍정을 했지만, 여성들이 이제
어머니가 되는 대신 노동자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되게 사실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좀 치명적일 수 있는데 여성의 동등한 노동 참여 관점에서는 근데 국내 여성 사회주의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박건희 같은 경우는 LNK 사상을 중요한 여성 해방 담론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감원주의 서감중의 저작을 번역을 하기도 했고 최영숙 역시도 노동운동의 뜻을 듣고 공부하러 유학을 떠났는데 이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LNK를 만나고 싶다. 만나서 한번 인사를 나눠보고 싶다 이런 거를 이제 신문 인터뷰에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 영향은 이제 일본의 여권주의자들과 이게 결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모성보호 논쟁과 함께 이제 LNK 사상이 주요하게 논해지고 모성보호 논쟁이 있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일본 고용시장으로 여성들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서 이게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논쟁이 일본 여권주의자 사회에서 1918년부터 1919년까지 이루어졌는데 이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인용했던 사람이 이제 LNK였던 거죠. 히라츠카 라이쇼 같은 경우가 주요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모성은 생명의 원천이고 모성을 보호하는 건 부인의 행복을 위해서 제일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성 논의가 스웨덴에서는 이 모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연대가 새로이 가능하고 LNK가 있었던 그래서 그 자본주의의 직업적 자유가 허상에 가깝다면 모성주의로 추임을 하는 사회적 구조를 주장한 것이었는데 일본과 식민지 조선으로 오면서 이게 국가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국가에 대한 비전이 어떻게 이게 약간 전환이 되면서 실제로는 제일 좀 취약한 논의가 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직업 여성 건강 담론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1920년대만 해도 이게 직업 참여의 자유를 요구할 때는 여성의 부인의 직업은 이제 건강에 필요하냐 아니하냐 했을 때 유해하냐 무해하냐 건강에 무해하다 오히려 유리한 점이 많다 이런 어떤 논의들이 주장이 제기됐던 거죠. 그래서 병자가 잠수 많이 생기더라도 실제로 직업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직업을 갖지 않은 여성들이 더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애를 낳더라도 난사이 되거나 유사이 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어떤 직업에 참여한 게 오히려 건강에 되게 무해한 거고 결국 관련성이 없다. 최소한 늘어졌던 논의였다면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기 가능한 게 이제 건강은 진보의 개념이었고 이 당시만 해도 그러나 직업 부인은 더 진보한 여성이니까 당연히 더 건강한 여성이 더 어떤 이제 간단한 도식이 가능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면 1930년대만 돼도 이제 직업 여성에게 이제 직장을 이해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유학계를 중심으로 논해지기 시작했고 뭐 대표적인 경성대대 산부인과 윤태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경몰라증, 월경가다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이 질병의 월경 이상 자궁호굴 유산이고 자궁호굴은 공장에서 소변을 너무 오래 참거나 변비가 오래 계속되면 생길 수 있는 질병 그리고 공장이 너무 서 있으면 생식기 고장이 날 수 있다 이런 어떤 건강담론이 얘기되고 사실 이게 건강담론이 다뤄지게 된 거는 이제 과학적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1935년 대대적인 일본 내후성의 사회국 연구 결과가 도입되면서 이제 불임증률이 많더라 이게 좀 밝혀지면서 이게 됐던 게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재밌는 건 이게 건강담론이 직업 여성의 건강담론이 유해론이긴 했는데 직업 여성 불가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직업 여성들이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알고 그것을 스스로 삼가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뭐 운동을 그 공장 내에서 하거나 이러면서 삼가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논의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거나 뭐 가슴 운동을 하거나 이런 논의로 그냥 간단하게 이어졌고 사실 이런 담론은 전쟁 시기 여성의 직업 전선 참여와 모성 건강을 함께 동료 증진하는 가운데서 형성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리고 모성 보호 운동에 되게 성취가 그동안 있으니까 일본에서도 굉장히 그게 후퇴되는 게 뚜렷했는데 그게 어떤 식민지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발표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부 발표자 선생님들은 정말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좀 급하게 발표가 진행돼서 예, 많이 아쉬운데요. 이 발표 들으시면서 다 느끼셨겠지만 식민지 조선에서의 그 모성 보호에 관한 그 논의들과 담론 변화, 추이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발표해 주실 선생님은 김은정 선생님이십니다. 예, 앞으로. 김은정 선생님은 그 북한 소설을 중심으로 해서 혁명가의 추상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PPT 준비가 되신 거죠? 네. 마이크 이걸 써야 될까요? 아, 제가 급하게 논문을 쓰느라고 오타가 너무 많아가지고 청중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급하게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서 제가 예, 저는 북한 혁명가의 초상을 중심으로 이제 발표 준비를 했는데요. 이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앞에 계신 분들이 많이 설명을 하셔가지고 잘 아실 것 같아서 이제 그냥 넘어갈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심으로 이제 중심 텍스트로 잡았던 부분들이 뭐냐면, 북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소설 항일혁명 투쟁을 다룬 그러니까 소설 속에는 이제 많은 혁명가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게 시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그 혁명가들을 그리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소련에서 나왔던 당시 20, 30년대 소설가의 좀 비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한국 전쟁 당시 이제 노예 문서 를 이제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소설들이 북한에서 출간된 것들이 저희 나라에 이제 입수가 안 돼 있고, 북한에 뭐 김대나 뭐 이런 데도 그러니까 있는데, 그러니까 있지만 지금 저희 나라에 거기서 출판된 것들이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노예 문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러시아 혁명 같은 경우에는 1917년, 그러니까 세계의 많은 나라에 영향을 끼쳤지만 일제 강점기에도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이제 1917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2월 혁명이 일어났을 때 신한민보에서 신문에서 그 폴란드인에 대한 이야기, 여기 이제 그 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인용문으로 이제 만들어냈는데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동 한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을 인권 문제와 연결시켜서 이제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이 조금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혁명은 그 3.1운동 패배 후 조선 민중에게 있어서 어떠한 그 하나의 희망으로 좀 다가온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신문 기사들을 보면서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1945년 해방 이후에 1946년에 이제 그 북조선을 이제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련 문화를 그러니까 수용을 하게 되는데, 이 소련 문화를 수용하는 이유를 한사라는 그러니까 문화전선이 이제 창간호가 이제 1946년도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창간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소련 문화 교류 제기가 38선 이북에 소련군이 진주해 있기 때문도 아니고, 정책적 의미도 아니고, 소련 문화의 우위성, 진보성, 지도성에서 이제 이러한 수용을 해야 될 가치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련은 그러니까 민족 예술 문화를 옹호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진보된 그 예술 문화는 조선 예술의 그러니까 문화의 낙후성을 그러니까 극복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회주의의 모델로서의 그 소련을 하나의 개조 모델로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어디에서도 또 나타나냐면, 1949년도 이제 조선신선 문화라는 이제 잡지, 그러니까 협회가 결성이 되거든요. 1946년서부터 결성이 되면서 이 조선문화협회 활동이 사라지는 시기가 1958년도에 이제 1957년도까지 이제 조선문화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없어져 버려요. 그 활동이 1956년도 이제 이것은 8월 종파투쟁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956년 8월 종파투쟁 이후에 소련파들이 제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조소문화협회 이제 중심으로 일했던 이경이라든지 한사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작품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위축되는 그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화면에서 보시듯이 그 소비에트 인민의 새로운 인간 타입은 앞으로 우리 민족의 민족적 성격을 변화시키며 창조 안에 다시 없는 정령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평론가들이나 그러니까 소설가들이 소련 문화를 그러니까 수용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그러니까 글들을 계속 이제 그 발표를 하고 써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조소 문화, 그러니까 그 노예 문서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각 군별로 도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조소 문화협회 회원들을 모았나라고 이제 봤더니 이제 거기에 목표가 그거였어요. 전 국민을 그 조소 문화협회원으로 그러니까 가입시키는 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하나의 기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 조소 문화를 이제 수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 문서를 통해서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대부분 같은 경우가 그 조소 문화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조소 친선으로도 이제 분화가 되고 이제 이론서 신문 이런 부분들로 많이 분화가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선전부 활동하고도 이게 연결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소문화협회 같은 경우가 러시아 비평가의 비평가 소설, 희곡, 시집, 수기, 전기득을 이제 번역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각 주 17번부터 19번까지 제가 그 찾은 것들을 제가 분석하거나 아니면 그 리스트를 각 주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확인되는 번역 소설과 이제 희곡 수기는 1946년부터 1949년까지는 러시아 혁명기와 1930년대 코로즈 소설들, 코로즈 같은 게 집단농장 이제 소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940년대는 이제 아까 20년대, 30년대 코로즈 소설들이 있고 30년대 이제 중반부터 이제 트랙터 소설이 나오는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가 나중에 1950년대, 70년대에 그 천리마 운동과 그 농업협동화를 하면서 이 코로즈 소설이랑 그 트랙터 소설이 이제 많이 이제 영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부터 53년까지는 그러니까 소련과 독일 전쟁기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이제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노획 문서, 제가 본 노획 문서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것들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제 주제는 사회주의적 개조와 당에 대한 출신성에 대한 작품. 그리고 소련에서 창조된 사회주의 인간형은 북한의 이제 이 사회주의적 개조나 전쟁기에 필요한 인간형, 그러니까 개조 모델로 참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만 골라서 그러니까 번역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조소문화 이게 노획된 이게 잡지고 이건 신문으로 발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건 조소 친선이고요. 이 조소 친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소 친선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획 문서를 보면 이것이 나오기 전에 벌써 그 조소문화협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입운동을 통해서 그 인민 노동자 그러니까 농민이라는 특별호를 그 1946년도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행본으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소 문화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소 친선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소련 번역 소설인데 그 소련 번역 소설 중에는 이제 전부 다 아시죠? 강철은 어떻게 살면 돼요? 그 유명한 그 소설하고 고리끼의 작품은 어머니 나의 교단 이런 소설들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은 제가 분석 대상 텍스트로 사용했던 부분들만 이제 좀 이미지를 캡처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개 그리고 제일보 이 제일보 같은 경우에는 1947년도 스탈린 문학상 스탈린상을 수상한 작품인데 이제 이게 1949년도에 북한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련 번역소설에 등장하는 이 혁명가의 초상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강철은 어떻게 관련되었는가는 전부 다 아는 내용이시니까 제 나이 때라면 전부 다 아실 거라고 열심히 대학교 1학년 때 읽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가 사전을 전부 다 이제 문학 예술 사전을 그러니까 전부 다
뒤져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읽었던 여기 텍스트로 삼은 소설들 중에 몇 개나 그 사전에 등재되어 있나. 근데 상당히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그 러시아 그 학회에 들어가가지고 러시아 문학 그 논문들을 조금 참조를 할까 해서 좀 찾아봤는데 강철은 어떻게 되었나는 없더라고요. 논문을 쓰신 분이 안 계시고 고요한 돈이나 이제 뭐 개척되는 처녀지 이런 것들은 있기는 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개괄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혁명가라기보다는 그 민중의 삶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에 좀 적합하지 않았고요. 북한에서도 이 두 작품을 등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상당히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철은 어떻게 되었냐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빠벨이라는 주인공이 있지만 이 사람을 그러니까 공청원으로 키워내는 인물은 그 해병대 출신인 주호라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강철은 이 빠벨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 묘사나 행동 묘사는 전부 다 빠벨 위주로 그러니까 그 묘사가 되고 그 주호라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행동했다. 이걸로 그 러시아 혁명가, 그 볼셰비키 당원이 이제 어떠한 사람들을 교양하는 장면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제 교양을 할까 해가지고 다시 몇 번을 다시 읽어봤는데 그거보다는 상당히 빠벨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의 그 모습은 그러니까 북한이 왜 이것을 굳이 번역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빠벨 같은 경우가 이제 24살에 전신마비에 실명을 합니다. 전신마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한쪽을 전부 다 잃고 막 실명을 하게 되는데 그의 그러한 모습들이 그 굶주림과 추위, 무서운 병마를 휩쓰는 철도 이제 부설 공사장에서 10월 혁명이 끝난 다음에 그 주인공의 희생적인 투쟁이라든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절망하지 않고 당에 복무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데서 혁명가를 뛰어넘는 영웅적인 영웅의 모습 그리고 그러니까 그가 이런 것들을 고난과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불행한 사회가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빠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는 1950년대 이제 북한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새 인간형에 상당히 많이 닮아져 있는데요. 근데 이 강철은 그와 동시에 이제 빠벨은 인간이 하나의 혁명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잘 그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진 고요한 돈이나 기적되는 처녀지보다 여기에 빠데벨과 같은 인물들이 더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49년도에 이러한 소설들이 번역된 이유가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저와 건설에 필요한 인물들, 그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번역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편소설 이 무지개는 여류 작가 완다 와셀 렙스카야라는 여자분이 이제 그 그러니까 쓴 중편소설인데 아주 재미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그 독소 전쟁 당시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 당시에. 그러니까 그만큼 혁명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소련이 독일과 전쟁을 하면서 1946년 이것을 영화로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제가 가장 재미없게 본 소설이 이 소설인데 북한 사전에 이 소설에 대한 평가들이 엄청 많아요. 사전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사전에 유일하게 등재되어 있는 강철하고 이제 더불어서 고립기를 제외하고요. 그런 소설이고요. 이거는 우크라이나의 한 농촌마을의 인민들이 이제 독일군에 대해서 한 달간 이제 투쟁하는, 그러니까 것을 이제 그리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냥 이것도 어떤 인민들의 투쟁이 좀 중심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굳이 이제 혁명가를 찾자면 빨치산 출신인 그 올레나라는 그 주인공인데, 이 올레나가 이제 임신을 한 상태인데 해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로 내려왔다가 독일 수비대에서 체포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고문은 받지 않지만 이제 정보를 빼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해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고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그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그 신문을 하는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 앞에서 아이를 사살해버려요.
낳은 지 하루밖에 안 된 아이를. 그리고 이 여자는 그 벼랑에서 이제 총살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떠한 그 여성 빨치산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러한 어떤 투쟁성을 좀 부각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이거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적처럼 이 소설이 심리묘사보다는 장황한 서사 위주로 그려져 있어서 올레나가 혁명가로서의 비밀을 지키려 저항하는 모습만 보이고 그리고 감정이나 사상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 그녀의 투쟁성이 이렇게 상당히 격감되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그 북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무 서사가 장황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북한에서 이 작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 올레나보다도 거기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의 어떠한 그 조용한 투쟁에 이제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평가가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무지개하고 어머니란 말이 하나의 대상으로 상반된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것은 올레나와 거기에 이제 그 마을 주민 아주머니를 뜻하고요. 그러니까 계급적 본질을 뭐 뚜렷이 부각했다라, 이거는 언제나 클리셰처럼 등장하는 말이기 때문에 별로 이제 북한, 그러니까 어떤 문건들을 읽을 때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건의 일부가 그러니까 산만하다고 주인공 성격을 그러니까 두드러지게 살리지 못했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의외로 재밌게 읽었던 소설이 저는 이 제1보라는 소설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가 그 상당히 좀 유명한 사람이래요. 근데 아무리 이 사람 이름으로 찾아봐도 잘 그러니까 나오지가 않고, 러시아과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소설들이 전부 다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없어졌대요. 불태워지고 이제 레닌 그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줄거리는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그 이제 농민인데요. 감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10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 그 아르리크라는 사람이 이제 다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0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느 진영에 가담할까 이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이제 소비에트 대의원 러시아 친구인 이반이 그 볼셰비키로 오라고 막 그러니까 권유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억압했던 사람, 핍박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볼셰비키에 그대로 입당을 해갖고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맨셰비키로 가버려요. 맨셰비키로 가버리는데 나중에 이 맨셰비키에 있는 그 민족주의자 예지지 같은 경우에 이제 결국은 이제 서사가 거의 비슷하니까 이 사람의 이제 본질을 깨닫고 다시 이제 볼셰비키로 돌아간다, 이러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소설의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조서친선이라는 아까 보여드린 잡지에서 여기 그 신간 속에 뭐라고 북한에서는 이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줄거리가 단순하고 아무런 가공적인 것이 없으며 주제와 플로트, 설정에 있어서 아무리 기괴한 효과도 발견할 수 없음.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인공 아르리크를 이제 교화 그러니까 발전시켜서 혁명가를 이끄는 것은 그 혁명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투르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소설과 이제 북한 소설이 다른 점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뭐냐면, 어떤 그러니까 혁명의 과정을 그리는데도 약간 실제성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러시아 혁명가 영향을 받은 그 혁명가를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1949년도하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하고 그 1956년 그러니까 주제 사상으로 이데올로기 전환 이후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동규에 씨 뿌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묘사를 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영향을 받은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묘사는 이제 그 천세복이라는 작가가 이제 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비판을 받습니다. 이후에 그 지금 요즘에 나오는 그 북한 소설이나 1960년대에 나왔던 후반 이후에 나왔던 소설들이 대부분의 그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공산주의자에 대한 묘사는 그러니까 이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김일성의 묘사가 교시가 이거였거든요. 세 부류로 나눠서 처리하라. 한 부류는 막수주의의 길을 따라 계속 주장하는 부류.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류는 어려운 투쟁 속에 뛰어들지 않고 계량주의로 가는 것. 세 번째는 완전히 변절하여 적의 압작이 되어가는 것. 근데 이게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도.
근데 이제 이러한 것에 따라서 이제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막수주의가 러시아에 의해서 들어왔지만 우리의 혁명 정통은 1920년 러시아 혁명에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을 분리하라고 이제 작가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한 이제 교시에 따라서 이제 혁명가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건 주체형 이제 공산주의자입니다. 북한의 혁명가들은 그러니까 초기 공산주의자인 주체형 공산주의자와 그 나중에 이 사람들의 이제 이 초기 주체형 공산주의자들은 전부 다 죽어요. 1930년대 이전에. 죽는 사람들이 이제 주체형 공산주의자형의 모습을 띠고 그 항일 무장투쟁 35년 이후까지 항일 무장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항일 독립투사형이라고 해서 다른 모습으로 또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막스 레닌 주의에서 이제 주체사상으로 전환 이후에 북한은 혁명가들을 주체형 공산주의자들과 항일 딸지산, 독립투사 등으로 이렇게 세 부류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전부 다 넘어가고요. 주체형 공산주의자는 마르크시즘의 수혜자로서 김일성과 마주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이 이 사람들은 김일성과 동등한 관계입니다. 수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러한 공산주의자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불멸의 역사의 뭐 차강수, 김혁 이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 텍스트로 삼았던 박달이라는 이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이었고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그러니까 서강이라는 소설로 썼는데 이게 뭐냐면 조선 광복회 거기 그 해산 사건을 다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의 그런 박달의 모습이 이제 막스주의자,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은 막스주의자의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주체형 공산주의자 같은 경우에 동조자에서 주체형 공산주의자로 이제 변모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김일성과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나 지령을 받고 그에게 이제 어떤 감동과 존경을 그러니까 표시하는 인물들. 근데 이런 인물들이 나중에 항일투사형으로 변모를 합니다. 이 작품으로는 그러니까 서경기의 무성하는 해바라기들하고 림춘추의 청년전이라는 이제 작품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다 넘어가서 이제 끝에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 특히 청년전이 같은 경우는 1970년대에 개작이 됩니다. 이게 1962년 작품이거든요. 근데 개작이 됐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서 러시아의 영향 지우기가 진행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체사상으로 전환 이후에. 근데 이런 특히 근데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이제 당의 교시에 의해서 작가한테 지워라 말아라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작가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 거는 손을 안 댑니다. 아무리 그게 내용이 자기네 그 이데올로기에 부합하지 않아도 손을 못 대요. 손을 안 대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손을 대는데 어떤 식의 이제 손을 댔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충성심, 김일성에 대한 이제 충성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개작이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많이 빼내지는 못했어요. 그게 어디서 느껴지냐면은 여기 이제 청년 전이들을 이제 하나 이제 공산주의자로 이제 이끄는 그러니까 주인공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의식화시킬 때 쓰는 것들이 러시아 혁명사, 소련 공산당사입니다. 그러니까 볼셰비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쟁 이제 노획문 시기에 노획된 문서들을 보면은 자습당원들을 위한, 그러니까 고급 분관과 자습당원들을 위한 소련 공산당 역사 연구 재강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노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쓴 것도 있고 책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1950년대까지는 이거 러시아 혁명 역사를 기본으로 사상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육을 했었고 그들 소설 속에서 어떠한 그 역사의 그러니까 혁명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어떠한 왜 그 혁명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지우고 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이랑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사성을, 그러니까 인물창조에서 유사성을 드러내는데요. 그러니까 스토리에 있어서 소련을 참조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조소마협회 출판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북한과 소련 두 소설 모두 이제 그러니까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주인공이 당 또는 수령에 대한 그러니까 충실성과 그러니까 희생 정신이 보인다는 점에서 좀 유사하지만
그 러시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인물을 그렇게 밀도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북한 소설에 비해서. 그런 차이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에서 40년대 창작된 소련 소설들에 등장한 노령 영웅이나 공청원들의 모습이 항일 무장투쟁 시기를 다루는 북한 소설에서는 혁명가의 모습으로 변모되어서 나타나고 있고요. 1960년대 이후의 소설은 김일성과의 관계에 따라서 주체형 공산주의자와 항일 투사형으로 이제 구분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선생님 발표 마지막에 좀 급하게 진행해 주셔서 죄송스럽고, 예, 이렇게 해서 저희 2부 발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 분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부터 해서 지금 53분인데요. 4시 10분에 17분만 쉬었다가 종합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